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끼리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여러 번 들었던 이 말을 사고뭉치였던 저희 시누이한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희 시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 어렸을 때부터 평소엔 다정하셨지만 때로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지 않고 자립심을 길러주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쓰셨던 방법은 바로 집안일을 할 때마다 용돈을 주시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면 500원, 청소기를 돌리면 300원, 이런 식으로 저랑 남동생이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릴 땐 철없어서 엄마한테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어요. 엄마, 내 친구들은 이런 거 안 해도 엄마가 용돈 준다는데 왜 우리는 집안일을 해야지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나도 친구들처럼 집에서 그냥 놀고 싶단 말이에요. 민경이 너 평생 동안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나중에 대학 가면 자취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결혼하고 나면 네 살림 네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나중 가서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너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는 습관을 잘 들여놔야 어른이 돼서도 현명하게 살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희 엄만 물고기를 잡는 습관을 길러주시겠다며 뭐든지 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게다가 그렇게 집안일을 해서 모은 용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저금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생활 습관부터 돈 관리까지 조기 교육을 잘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남매는 부모님 덕에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씨름을 했던 전 훌륭한 씨름 선수로, 그리고 남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훌륭한 씨름 선수가 되고 싶었던 저희 꿈은 결국 이룰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훈련을 하다가 그만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 말았거든요. 수술도 받고 재활훈련도 했지만 성적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더 이상 씨름 선수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집에서 펑펑 울었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아무래도 이제 씨름을 포기해야 되나 봐요. 민경아, 원래 사람은 살다 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꿈을 접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엄만 그래도 우리 민경이가 여태까지 누구보다 훌륭한 씨름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게 정말 자랑스러워. 너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다 너한테 자양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란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씨름을 포기하면 앞으로 전 뭐 먹고 사냐고요. 남들처럼 다시 공부를 하게 해도 늦은 거잖아요.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늦긴 뭐가 늦어. 그리고 엄마가 옛날부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했지? 앞으로 네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하고 싶은 걸 다시 찾아보자. 알았지? 심한 부상을 입고 세상이 끝난 줄만 알았던 전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로 인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씨름을 그만둔 전 체육관 대신 도서관을 다니고 자격증 공부와 어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생활에도 적응이 되고 결국 대학을 졸업한 후에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탄 월급으론 가족들과 다 같이 외식도 하러 갔답니다. 이야, 우리 누나 진짜 멋있다. 난 누나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 역시 사람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건가 봐. 그럼 이제 씨름만 하던 송민경은 없다 이거야. 내 인생 2막이 이제 시작인 거라고. 그렇게 저는 예전과는 아예 다른 모습으로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 30대 초반에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듬직하면서도 자상한 성격이었는데
저희 친정 식구들과도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집에서 직접 담근 묵은지에다 삼겹살을 같이 구워주셨는데 남편이 그걸 먹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와, 고기도 고기인데 이 묵은지가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거 완전 식당 하셔도 되겠어요. 이거 우리 가족들끼리만 먹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저희 엄마가 김치를 워낙 잘 담그셔서 엄마의 묵은지로 뭘 만들어도 다 맛있었어요. 고기랑 같이 구워 먹어도 맛있고 김치찌개나 김치전을 부쳐 먹어도 맛있었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역시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해물탕집을 운영하시는데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만드신 해물탕을 먹어보고 완전 반해버렸답니다. 어머, 어쩜 해물탕이 하나도 안 비리고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나요? 어머님, 혹시 이거 어떻게 만드시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긴 맛집 비법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는데 아무래도 어려우시겠죠? 아유, 우리 며느리가 알려달라면 당연히 알려줘야지. 해물 손질하는 법부터 양념 만드는 법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시간 날 때 배우러 오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시아버지 역시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꼭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네 하면서 반겨주시고 저 먹으라고 과일까지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하기엔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보다 4살 어린 시누이였는데요. 나이가 20대 중후반인데 너무 철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젓가락질을 하는 제 손을 빤히 바라보다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새언니, 무슨 여자가 손이 그렇게 커요. 젓가락 쥐고 있는 것만 봐도 완전 무서워 죽겠어요. 예전에 씨름했었다더니 그 손만 보면 무슨 소도 잡아먹겠다고요.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던 남편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야, 장지선, 너 말 조심 안 하냐? 사람이 손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지. 여자라고 꼭 작고 가녀린 손만 가져야 돼? 너 제발 그 말 좀 함부로 하지 마.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인데 왜 그래? 그리고 세연이 밥 먹는 거 보니까 신기해서 그렇지. 원래 운동선수 출신들이 먹성이 좋다더니 세연이도 우리 엄마가 밥 차려주면 하나도 안 남기고 싹싹 잘 먹잖아. 그나저나 세연이 많이 먹는 거 치곤 살이 별로 안 쪘네요. 혹시 뒤에서 몰래 약 먹고 그러는 거 아니죠? 월급 벌어서 다이어트 약에 돈 다 쓰면 너무 아까운데? 사실 제가 운동을 그만둔 뒤에 살이 좀 빠져서 먼저 말을 안 하면 예전에 씨름했다는 걸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또 외모 가지고 시비를 걸길래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아무리 운동을 그만뒀어도 워낙에 근육량이 많고 평소에도 취미로 가벼운 운동은 하거든요. 원래 몸에 근육이 있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 벌어서 밥을 사 먹든 다이어트 약을 사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가씨는 돈도 제대로 안 벌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무슨 돈을 안 벌긴 뭘 안 벌어요? 저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이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취직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가씨, 솔직히 아르바이트도 3개월 이상 한 적 없지 않아요? 사람이 좀 끈기가 있어야지. 아가씨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얼른 정신 좀 차려요. 제가 맞는 말만 하니까 시부모님께서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시누이는 기분이 나빴는지 밥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제 남동생은 벌써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맨날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시누이를 보니까 역시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라던 저희 엄마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시누이 때문에 짜증날 때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잘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시누이가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매부는 인상도 선하고 성격도 착했는데 말도 별로 없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어떻게 저희 시누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누이가 시매부한테 좀 심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시누이가 실수로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시매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에이씨, 야, 가서 젓가락 좀 새로 가져와. 그리고 올 때 물도 좀 떠오고 내 물컵에 물이 비었으면 알아서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시매부는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아유, 당신 물컵이 비었는지 몰랐네. 내가 가서 젓가락도 새로 가져오고 시원한 물도 떠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걸 보고 신우이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그래도 남편인데 야가 뭐예요. 그리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물컵에 물이 비었으면 아가씨가 직접 가서 가져오면 되지. 왜 다 시켜 먹어요?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 몰라요? 참나. 원래 남자를 길들이려면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언니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이러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매제한테 함부로 하다가 이혼당한다? 솔직히 매제처럼 차분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처럼 알가닥이네 받아줄 남자 우리 매제 아니면 없거든? 오빠, 걱정하지 마. 저 사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내가 이혼을 당해. 내가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고 해도 따다 줄 사람이라니까. 세상에 저는 부부끼리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한 번은 또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대화를 먹으러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신우인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매부가 새우 껍질을 다 까주더라고요. 껍질 까느라 시매부는 먹지도 못하는 것 같길래 제가 신우이한테 직접 좀 까먹으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한테 까달라고 하면 알아서 다 까주는데 제가 뭐하러 손을 더럽혀요. 새언니도 부러우면 우리 오빠 보고 다 까달라고 하던가요. 사람이 어찌나 이기적인지 솔직히 시매부가 신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진작에 이혼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 후 신우이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했다길래 제가 축하한다고 선물까지 사들고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아가씨, 이제 엄마 되는 거 축하해요. 앞으로는 뱃속에는 우리 조카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어른스러워질 거죠? 아, 저 임신해서 우울해 죽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청춘을 실컷 더 즐기고 싶었는데 임신 기간 동안에 술도 못 마시고 이제 애 낳고 나면 몸매도 망가지잖아요. 아, 아직 입어보고 싶은 옷도 많은데 벌써 아줌마 되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애엄마 될 사람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해요.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다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싫었으면 결혼하지 말고 계속 혼자 살지 그랬어요. 그런데 신우인 워낙에 철이 없어서 그런가 딸을 낳은 후에도 계속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만 했어요. 시댁에 오면 저희 시부모님과 시매부한테 애를 맡기고선 방에 들어가 퍼질러져 자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조카가 큰 소리로 우니까 방에서 나와선 시매부한테 따진 적도 있었어요. 아,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봐? 애가 울면 기저귀 갈던지 우유를 먹이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나를 잠도 못 자게 해? 신우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평일에 일하느라 힘든 사람한테 홀라당에 맡겨놓고 허질러서 자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큰 소리냐고. 너 때문에 우리 박서방 고생하는 것만 보면 아주 내가 속이 터져 죽겠다. 아, 진짜 이 사람만 일하느라 힘든 줄 알아요? 나도 평일에 애 보느라 힘들거든요. 아, 진짜 다들 짜증나게 하네.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선 다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엔 저희 남편이 들어가서 신우이를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랑 남편은 신우이한테 잡혀 사는 시매부가 안쓰러워서 더 많이 챙겨주려고 했어요. 일부러 시매부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 주고 보라한 듯이 신우이 앞에서 시매부한테 편하게 쉬라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신우이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39살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애를 키우느라 한동안 직장을 그만뒀던 전 제 취업 대신에 장사를 하는 걸 선택했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손맛도 괜찮은 편이었고 예전부터 장사를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소뚜껑 묵은지 삼겹살집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묵은지를 해서 보내주시면
그걸로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엄마한테 김치값도 넉넉히 드리고요. 그렇게 개업하게 된 저희 식당에서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맛있게 먹던 신우이가 저한테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역시 먹보 세원이라 그런지 먹을 거 하나는 잘 만드네. 난 워낙에 식탐도 없고 소식하는 사람이라 요리하는 거에 관심도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럼 아가씨는 소식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먹었으면 됐겠네요. 배부르면 우리끼리 먹을 테니까 먼저 가요. 아니, 누가 배부르대요? 그리고 저 지금 엄청 천천히 먹고 있거든요. 먹은 양으로 따지면 세원이 반도 안 될걸요? 그나저나 내가 시킨 사이다는 누가 먹은 거야? 야, 네가 먹었지? 내 건데 왜 뺏어 먹어? 먹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을 받던가. 신우이는 또 갑자기 시매부한테 불똥을 튀기더군요. 결국 저희 시아버지가 또 한 번 호통을 치신 후에야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참고 사는 시매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결혼한 지 5년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금요일 밤이라서 저희 아들은 재우고 남편과 같이 거실에서 치킨에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현관벨이 띵동하고 울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한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시매부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인터폰에 대고 이러는 거예요. 형님, 접니다. 저 술 한잔하러 왔습니다. 뭐야, 이렇게 추운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온 거야? 아, 아까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제가 형님이랑 술 한잔하려고 소주 5병 사왔어요. 남편이 휴대폰 충전을 한다고 안방에 놔뒀었는데 진동으로 해놔서 전화가 온 줄도 몰랐던 것 같더군요. 술도 잘 못 마시는 사람이 갑자기 소주까지 사들고 이렇게 찾아온 걸 보니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남편이랑 먹던 치킨을 치우고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부대찌개를 끓여줬어요. 아, 형님은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맨날 드시는 거예요? 저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밥 한 공기 더 먹어도 될까요? 그럼 밥 많이 해놨으니까 얼마든지 먹어. 그나저나 매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평소에 술도 안 마시고 나한테 술 먹자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이 밤에 왜 찾아왔냐고. 혹시 우리 지선이랑 싸운 거야? 남편이 그렇게 묻자 심애부가 말없이 소주를 계속 먹더니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던 것보다 더 심하게 신우이한테 당하고 살았나 보더라고요. 형님, 저 솔직히 제가 저희 집에서 마당새인지 아니면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형님도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것저것 부려먹는 거 많이 보셨죠? 집에서도 그것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아요. 게다가 제가 뭔 말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타박하고 맨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지 뭡니까? 게다가 오늘 아침엔 그 사람한테 뒤통수까지 맞았어요. 저 진짜 계속 이러고 살아야 돼요? 뭐? 뒤통수를 맞아? 아니 도대체 왜? 평소에도 맨날 저보고 아침밥 차리라고 해서 그래도 빵이랑 우유 정도는 간단하게 차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해줬더니 제 뒤통수를 후려 갈기지 뭡니까? 형님, 제가 이렇게 삽니다. 너무 속상해서 혼자 술 한잔 먹다가 형님 집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늦은 시간에 민폐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휴, 민폐는 무슨. 매제도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이 시간에 우리 집까지 찾아왔겠어. 내가 지선이길 아주 잡던지 해야지. 어떻게 착하고 성실한 매제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요. 그리고 형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애 낳기 전에도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맨날 쓸 줄만 알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는 점점 힘에 부치더라고요.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밥상 위에 올려져 있던 심해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심해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하더니 저랑 남편한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부재중 전화 찍힌 거 보이시죠?
평소엔 전화 한 통하면 제깍 달려오던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벌써 24통이나 전화가 왔었어요. 저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살려고요. 이렇게 사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아휴, 매제가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심했겠네. 아무리 지선이가 내 동생이어도 내가 지선이 편을 못 들어주겠어. 그래도 형님은 제 마음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처가 식구들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났잖아요. 저도 신우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심애부를 위로해 주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술을 못 먹는 사람이라 그런지 호기롭게 소주 5병을 먹겠다고 사와서는 한 병 조금 넘게 먹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그러면 저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저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 감사했습니다? 아니,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전 가볼 테니까 편히 쉬세요. 심애부는 그렇게 말하고선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갔는데 아무래도 그 마지막 말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그 마지막 말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심애부가 신우이한테 가서 아주 단판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남편 취급을 안 하고 무시할 건지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는지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심애부는 신우이한테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말았어요. 아마 심애부도 신우이가 그렇게 나올 걸 알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보러 찾아왔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신우이가 저희 남편과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가관도 아니더군요. 오빠, 그 사람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 나한테 겨우 그런 게 통할 줄 알고? 내가 그래서 그 버릇 좀 고쳐주려고 일부러 집 나와서 엄마 집에 들어왔잖아. 아마 좀 있으면 나한테 집에 들어오라고 빌걸? 하여튼 속도 좁아가지고 내가 남편이 아니라 애를 키운다니까. 야, 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너 내가 그러다가 이혼당할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게 내가 진작에 매제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참나, 오빠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지금 그 사람 없어서 아침도 못 먹고 불편해 죽겠는데 아무튼 두고 보라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나한테 다시 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 하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심애부는 신우이한테 이혼 소송까지 걸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신우인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남편이 진짜로 나랑 이혼할 건가 봐. 나 이제 어떡해? 그런데 매일같이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하는 신우의 목소리가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보람이도 그 사람이 데려갈 거래. 나 경제력도 없는데 이러다가 애까지 뺏기게 생겼단 말이야. 오빠, 그래도 내가 오빠 동생인데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그래도 그 사람이 오빠랑은 엄청 사이좋게 잘 지냈잖아. 나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지금 내 전화도 아예 안 받고 집에 찾아갔더니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 나 진짜 어떡하면 좋냐고. 야, 그러게 평소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그리고 너 지금 매제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너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냐? 있을 땐 하인 부리듯이 부려놓고서 이제 옆에 없으니까 아쉽다 이거야? 이거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신우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철없는 짓을 반복했나 보더라고요. 결국엔 신우이가 시댁에서 지낸 지 2주 정도 됐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하소연을 하셨어요. 애미야, 나 진짜 우리 지선이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막무가내로 행동하다가 지 남편한테 이혼 소송까지 당한 주제에 집에서 맨날 빈둥거리기만 하지 뭐니. 돈 없다면서 네 시아버지 카드도 몰래 가져다가 써버리고 내가 공과금 내려고 놔뒀던 돈도 홀라당 가져가 버렸다.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도 안 듣는데 이거 어쩌면 좋니? 신우이의 만행에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시어머니는 결국 신우이한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더군요. 야,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너 이제 내 딸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고. 아유, 엄마, 나보고 지금 어딜 나가라는 거야.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정 갈 데가 없으면 네 오빠 집으로 가던지. 하긴 네 오빠가 받아줄지 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더 이상 너 못 끼고 사니까 그런 줄 알아.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바탕 했다면서 저한테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이러셨어요. 애미야, 내가 우리 지선이 집에서 쫓아냈으니까 아마 며칠 있다가 너네 집으로 갈 수도 있다. 아마 며칠 동안은 반항심에 뭐 찜질방 같은 데서 지낼 수도 있지만 결국엔 갈 데가 너네 집 말고는 어디가 있겠니? 네? 아가씨가 저희 집으로 온다고요? 그래. 아휴, 나 도저히 걔랑 살다간 제명에 못 죽겠다. 그래도 지선이 걔가 네 말은 조금이라도 무서워하잖니. 그러니까 네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줘라. 원래 동생 버릇은 언니가 고쳐줘야 되는 거 알지? 난 네가 우리 지선일 친동생처럼 허물없게 잘 대해줄 거라고 믿는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님, 저 무슨 말씀이신지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럼 저 진짜로 아가씨 시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 친동생처럼 편하게 대해도 되는 거죠? 정말 후회 없으신 거 맞죠? 그래, 난 너만 믿는다. 내가 마지막으로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사실 시어머니는 저보고 시누이한테 잘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제 방식으로 제대로 교육 좀 시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시누이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심애부한테도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려고 남편과 같이 심애부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심애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매제, 우리 지선이 정말 철도 없고 생각도 없는 애라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이번에 지선이를 우리 집에 지내게 하면서 그 성격 단단히 고쳐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매제도 딱 한 번만 믿어주고 시간을 주면 안 될까? 형님, 그 사람 절대 안 변할 사람이에요. 형님은 그 사람 오빠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물론 변하기 힘든 건 알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엔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매제도 딱 한 번만 기다려주라. 내가 매제한테 이렇게 부탁할게. 그러자 매제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시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역시나 시누이는 며칠 동안 찜질방과 친구 집을 전전하더니 결국엔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자마자 뻔뻔한 얼굴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새언니, 저 배고픈데 밥 좀 차려주세요. 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가씨, 나한테 뭐 밥 맡겨놨어요? 직접 차려 먹어요. 네? 제가 새언니 집에서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요? 아니, 제가 그래도 손님인데 새언니가 직접 차려주셔야죠.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낼 건데 무슨 손님이에요? 그리고 아가씨, 요즘에 서울 월세가 얼마인 줄이나 알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조그만 방 하나 빌리는 것도 한 달에 3, 40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비도 한 달에 못해도 5, 60만 원 나올 것 같고 공과금이랑 이것저것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넘을 것 같던데요? 그런데 설마 저희 집에서 공짜로 지내려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럼 저보고 100만 원도 넘는 생활비를 내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그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줄 줄 알았어요? 아가씨도 이제 성인인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죠. 참나, 진짜 치사하네. 알았어요. 어차피 여기 말고 갈 데도 없는데 그까지 생활비 내면 되잖아요. 시누이는 큰 소리를 치더니 방에 가서 짐을 풀더군요. 하지만 경제력도 없는 시누이가 무슨 돈으로 생활비를 내겠어요? 분명히 말로만 내겠다고 하고 안 내고 버틸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식당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시누이를 깨웠어요. 아가씨, 아직도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생활비 내려면 돈 벌어야 되니까 오늘부터 출근해야죠. 내가 우리 식당에서 일하게 해줄 테니까 얼른 출근 준비해요. 네? 제가 새언니네 식당에서 왜 일을 해요? 저 일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일도 안 하니까 생활비 못 내겠네요? 그럼 당장 다시 짐 싸고 여기서 나가요. 아, 이 추운 날씨에 어딜 나가요? 가족끼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이렇게 기회라도 주는 거예요. 남이었으면 아가씨가 짐 싸들고 우리 집에 왔을 때 바로 내쫓았을걸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 어머님도 화나서 딸로도 생각 안 하고 이혼 소송 당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안 지내면 어딜 가려고요? 방 구하려면 보증금만 해도 기본 몇 천은 깨질 텐데 그 돈은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던가요. 난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선택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씨, 알았어요. 새언니네 식당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진짜 치사해 죽겠네. 그렇게 신우인 그날부터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던 신우이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고 힘든 일을 시켰어요. 첫날 시킨 일은 바로 불판 닦는 일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그거 하나 하면서도 엄청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새언니, 저 혼자 이걸 언제 다 닦아요? 저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단 말이에요. 겨우 그거 해놓고 뭐가 힘들어요? 그리고 닦을 거면 제대로 좀 닦아요. 불판에 시커먼 검댕이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런 거 깨끗이 안 닦았다가 손님상에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 몰라요? 그런데 첫날 너무 힘들었는지 다음 날이 되니까 신우이가 출근을 안 하겠다고 뻗팅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남편한테 바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오늘부터 우리 식당에 출근 안 한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뭐? 겨우 하루 해놓고 출근을 안 해? 야, 장지선,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나가. 여기가 무슨 무료 숙박업소인 줄 알아? 맨날 먹고 놀기만 하는 널 공짜로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주게. 에이씨, 오빠까지 왜 그래? 알았어, 하면 되잖아, 하면. 그까지 식당 일 하려면 내가 못할 줄 알고? 결국 신우인 계속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손도 느리고 일하는 센스가 없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가씨, 집에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설거지를 할 거면 깨끗하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릇에서 고춧가루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똑바로 잘해요. 신우이는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저희 집에서 내쫓기긴 싫었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애미야, 우리 지선이 잘하고 있니? 속 많이 썩이진 않고? 아휴, 말도 마세요, 어머님. 아직 며칠 안 됐는데도 아주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네요. 아마 어머님 밑에서 편하게 살 때가 좋았을 거예요. 그래, 아주 잘하고 있다. 더 심하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지선이 버릇 좀 고쳐다오. 워낙에 오냐오냐 자랐던 신우인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코를 쥐어막고 헛구역질을 하더군요. 게다가 아르바이트도 잠깐씩 해본 게 달아서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불러대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실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따끔하게 신우이를 혼냈습니다. 아가씨, 주문한 메뉴를 제대로 못 외우겠으면 메모지라도 가져가서 메모를 해야죠. 손님들이 주문한 메뉴 잘못 나가면 그게 다 클레임으로 돌아오는 거 몰라요? 아,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새언니네 식당에 손님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신우이에게 고되게 일을 시키면서도 신우이가 열심히 고생하는 걸 사진으로 다 찍어서 심애부한테 보냈습니다. 그 사진을 받은 심애부는 깜짝 놀라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요?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진짜 이게 사실이에요? 아마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라 심애부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신우의 모습을 심애부한테 사진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신우이한테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시켰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빨래도 있는데 저 혼자서 빨래를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앞으로 빨래도 돌아가면서 해요. 네? 저도 빨래를 하라고요? 네, 그 정도는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밥도 순번 정해서 하고 아가씨 지내는 방은 아가씨가 깨끗하게 치워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면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진 것도 스스로 치우고요. 아,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저 원래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신우이는 힘들다고 찡찡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신우이가 집안일 하는 건 처음 본다며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지낸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처음으로 신우이랑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는지 예전처럼 왈가닥처럼 굴지 않고 조용히 술만 마시더라고요. 아가씨, 어때요? 우리 집에서 지낼만 해요?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하다 보니까 적응되죠? 새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집안일도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여태까지 너무 편하게만 살았나 봐요. 그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원래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아가씨처럼 결혼 전엔 부모님한테 오냐오냐 응석바지처럼 자라다가 결혼해서 머슴으로 부려먹는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아냐고요. 누가 보면 아주 공주님인 줄 알겠어요. 전 평생 그렇게 살아서 이게 잘못된 건 줄도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행동해도 우리 그이가 절 떠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남편도 보고 싶고 우리 딸도 너무 보고 싶은데 그이가 제 전화도 안 받아주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아휴,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죠. 지금 그나마 아가씨한테 애가 있으니까 이혼 소송이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없었으면 벌써 이혼 끝났을걸요? 그리고 아가씨, 결혼 생활하면서 일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 없다면서요. 아가씨가 그렇게 집에서 맨날 놀면서 돈만 쓸 때 아가씨 남편 혼자 고생하는 거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호칭도 똑바로 해야지. 야, 너,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거 다 애가 배운다니까요? 잘못했어요. 그냥 그이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었나 봐요. 아가씨 하는 행동만 보면 남편을 구한 게 아니라 아주 머슴을 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아가씨 남편이 왜 아가씨한테 밥까지 차려줘야 되는데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인데 왜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냐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제 손으로 직접 차려 먹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랬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자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남편도 신우이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지선아, 여태까진 우리 부모님이 널 오냐오냐 키워서 잘 몰랐지만 이제라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니까 된 거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매제랑 우리 조카를 다시 되찾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180도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사람 좀 되어보자. 어? 알았어, 오빠. 나 앞으로는 진짜 달라지려고 노력해볼게. 쉽진 않겠지만 내가 이 약물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꿔갈 거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 그날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신우이를 안아주고 달래줬답니다. 그 이후에도 신우이는 저희 식당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집안일도 스스로 나서서 잘 하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잔소리를 해야지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일한 지 3달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저희 식당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심애부랑 저희 조카였어요. 신우이는 심애부랑 조카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선 달려가더라고요. 여보, 보람아, 엄마! 신우이는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조카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심애부가 신우이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사람 좀 됐나 싶어서 보러 왔는데 꼴이 말이 아니구만. 세상에, 내가 당신이 앞치마까지 메고 땀 뻘뻘 흘리면서 식당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여보, 진짜 보고 싶었어. 그런데 여긴 갑자기 왜 온 거야? 나 이제 달라지기로 한 거 알고 용서해주러 온 거야? 아니, 난 당신이 아무리 몇 달 동안 달라졌다고 해도 한순간에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당신한테 기회를 주려고 온 거야. 이혼 소송은 중지시키고 앞으로 지켜볼 거니까
제발 지금 이 모습 끝까지 유지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그게 정말이야? 그럼 나하고 이혼 안 하는 거지? 정말 그래주는 거 맞지? 일단 당분간은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땐 아주 얄짤없이 바로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심애부가 그렇게 얘기하자 신우이는 심애부의 두 손을 꼭 잡고선 이러더라고요. 알았어. 나 절대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일 없을 거야. 이번에 당신이랑 우리 보람이가 내 곁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쓸쓸했는 줄 알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가 지켜야지. 여보, 나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절대로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자 심애부가 말없이 신우이의 어깨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도 흐뭇해서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라고 신우이를 일찍 퇴근시켜줬어요. 신우이는 그제서야 앞치마를 벗고 마음 편하게 심애부랑 조카랑 셋이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물론 신우이가 변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었지만 그걸 받아준 심애부도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신우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희 식당에서 일은 계속하고 있답니다. 예전엔 일머리도 없고 어리버리하던 신우이가 이제는 어느덧 베테랑이 되었어요. 얼마 전엔 저희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해물탕집에서 밥도 먹었는데 신우이가 직접 나서서 음식도 나르고 반찬도 떠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어머, 우리 지선이가 이런 것도 다 알 줄 알아? 세상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네. 엄마, 내가 그래도 식당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나 된 사람인데 이 정도도 알아서 못하겠어? 원래 식당 일도 나처럼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빠릿빠릿해야 잘하는 거야. 그래? 그럼 앞으로 우리 식당에서 일 시켜도 되겠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일손이 모자랐는데 지선이 네가 우리 식당에서 같이 일하면 되겠다. 에이, 그래도 세언니랑 의리가 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나저나 세언니, 저 이제 일한 지도 오래됐는데 월급 조금만 올려줘요. 아유, 정말 짜다, 짜. 저는 시어머니한테 칭찬받는 신우의 모습이 너무 기특해 보여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아가씨 안 뺏기려면 얼른 월급 올려줘야겠네. 아가씨, 제가 다음 달부턴 월급 10만 원 올려줄게요. 그럼 우리 식당에서 계속 일해주는 거죠? 에게? 올려주려면 팍팍 올려주지. 10만 원이 뭐예요? 왜요? 1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그럼 월급 올려주는 거 취소? 아니에요. 저야말로 방금 했던 말 취소할게요. 10만 원이면 고맙다고 큰절하면서 받아야죠. 신우이의 변한 모습을 보고 저희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본인도 못 바꾼 딸을 제가 바꿨다면서 역시 저한테 맡기길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신우이 역시도 제 덕에 다시 가정을 되찾고 사람처럼 살고 있다며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조카랑 심해부한테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고 싶다며 저한테 여러 가지 음식을 배워가기도 했어요. 어느새 신우이를 완전히 용서하고 잘 지내고 있는 심애부는 저랑 남편을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요즘 저희 와이프가 땀 흘려 일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제는 사치도 없어지고 우리 보람이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역시 형님 말 듣고 기다려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 이렇게 사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부족한 내 동생 받아준 매제한테 내가 더 고맙지. 내 동생이 매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선이가 변한 건 우리 덕도 있지만 매제 덕도 커. 앞으로는 둘이 싸우지 말고 보람이 잘 키우면서 오순도순 살아봐. 지선이가 또 속썩이면 나한테 바로 얘기하고. 알았지? 그렇게 한때는 천방지축처럼 살던 저희 신우이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우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솔직히 저희 부모님 덕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자립심을 길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반대되는 신우이를 더 확실하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도 신우이처럼 오냐오냐 컸으면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똑같이 행동했을 테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보니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았을 때 그만큼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당연한 줄 알고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우이는 가족들과 심외부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제대로 혼쭐 나고 그 고마움을 알게 된 케이스예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도 저희 신우이처럼 나쁜 길로 빠졌다가 다시 좋은 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가족 중에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면 한번 다 같이 마음 독하게 먹고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그 당사자도 나중에 반드시 고마워할 거랍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